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올해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플러스에서는 올 한 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서울시의회는 10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순서는 의정활동 전반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올 한 해의 운영위원회 활동과 성과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치를 이끄는 가교라고도 부르죠. 운영위는 올 한 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했던 각종 법 제도의 개선과 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하도록 교두보를 마련해 왔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의회 역량 강화 TF를 구성했는데요. 먼저 올해는 TF를 통해 제안됐던 여러 의회 발전 과제들이 예산으로 반영되고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첫 해였습니다. 의원활동 원스톱 통합 네트워크 1단계 사업도 올해 추진됐습니다. 의원활동 원스톱 통합 네트워크는 의정 포털로서 통합 로그인, 의원 맞춤형 화면 서비스, 제실 현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의원 간의 소통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제정으로 의회 청렴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법적 구속 등으로 사실상 의정 활동이 어려워진 현직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정지하고 해외 연수 활동과 업무 추진비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의회 내 인사와 각종 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민원 전담 부서인 시민권익 담당관이 신설된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시민권익 담당관은 시의회 차원의 민원 전담 부서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서울시의회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의회가 직면한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왔습니다. 지방자치 부활된 지가 26년 됐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지금 시행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렇게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의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지방 분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반드시 그게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운영위원회.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향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상임위원회 조례 중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조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시정 곳곳에서 운영위원회 활동이 돋보였는데요. 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조례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운영위원회에 올해 주목할 만한 조례는 바로 서울특별시 의회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입니다. 김미경 의원과 박마루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올해 3월 제272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는데요.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의회와 그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간의 소통과 협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반 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장과 단체장이 공동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소통과 협치를 촉진하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도모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요. 조례안을 제안한 목적에 걸맞게 의장과 단체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첫째,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 발전, 둘째,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셋째, 주요 행사, 넷째,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에 참석할 대상과 개최 시기, 회의 개최 방법과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를 한 명씩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그동안 정례적으로 개최되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간의 간담회를 제도함으로써 소통의 강화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네, 그 외에도 지역별 주요 현안과 예산 사업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의회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로 상호 간에 행정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조례안을 살펴보니 정례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을 제도함으로써 좀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토대로 소통과 협치를 강화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나은 발전 방향과 해결책 등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의 건설 행정 분야를 감시, 감독,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진과 재난 수준의 중국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올 한 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 건설 분야에서 사실상 명과 암이 교차하는 해가 됐습니다. 눈에 띄는 소득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 건축 자산을 갖게 된 겁니다. 한때 안전상태 D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했던 서울역 구간은 지난 5월 색다른 보행 전국인 서울로 7017로 다시 태어났고,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 우려가 있었던 잠실 롯데 월드타워가 무사히 완공돼 지난 4월 정식 개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지난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 연중 내내 이어진 미세먼지 문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올해 이들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관련 보완책과 조례안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을 아마 10점 만점 중에서 제가 평가한다면 한 9점 정도는 될 것 같고요. 한 1점 정도는 우리가 또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 또 아쉬운 점이 남아 있어서. 도시안전건설위는 서울시 전역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내진 보강과 대피소 정비를 서두를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습니다. 서울의 내진 설계율은 42.3%에 불과하고 내진율도 63.7%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대피소도 구호소도 40%에 불과할 수 있는 수용 능력밖에는 안 됩니다. 특히 2천여 곳에 달하는 서울 시내 지진 대피소에 안내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도시안전위는 또 미세먼지를 지진에 준하는 재난으로 격상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법정 재난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시의회는 미세먼지와 지진 위험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 서울 초중고교 100여 곳에 대피소 용도의 실내 체육관을 건립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편 올해 도시안전위가 목소리를 높인 지적사항 중에는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미군기지 내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670배 넘게 나온 분석 자료를 공개하고 미군 측에 손실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미군 기지 안에 오염이 있다는 것은 미군이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자료가 되고, 그래서 빨리 우리 미군에서 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또 피해를 준 것도 수용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복급이라든지. 도시안전위는 내년에 중점을 둘 3대 과제로 노후한 소방 구급 장비를 보강하고 도로 함몰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 광고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노후한 교량과 지하 터널의 안전 상태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도시안전건설 분야에서 내년 예산으로 약 2조 원을 편성한 시의회는 서울의 낡은 기반시설물을 보강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골든타임 1시간을 한참 넘긴 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포항 지진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고요. 또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고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이 조례의 의미가 더욱 클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올해 발의한 조례 중 가장 주목할 조례는 무엇일까요? 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올해 조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안전파수꾼이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당시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을 받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김동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재난이나 사고 등의 현장에서 시민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고 또 운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이 시민안전파수꾼 양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양성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을 위한 초기 대응 교육을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육성해 활용하도록 했고요. 매년 시민안전파수꾼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활동을 위해서 전문가들로 꾸려진 시민안전파수꾼 정책자문당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죠. 네, 이 조례안이 시행된 지 반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 의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고 없이 닥치는 화재나 심정지 등 위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은 피해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초기 대응 교육은 개인의 수준과 자질을 고려해서 기본 교육, 심화 교육, 보수 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교육은 위기 상황 판단과 응급 처치, 그리고 재난 대응 표준 행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대상과 장소별 재난 대응을 교육하는 심화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특정 이슈가 된 재난을 중심으로 수시로 실시되는 보수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교육 상당수가 강의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일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훌륭한 정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